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왜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자, 형사님, 예. 오늘도 여전히 근황을 좀 물어보는 시간인데 어떠십니까, 근황이요?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밖에서 잘 걷고 있습니다. 선선한가요, 지금? 예, 지금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은 선선합니다. 저는 출근을 굉장히 일찍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선합니다. 아침형인가? 예, 아침형인가. 혜령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잠 오죠? 좀 술 취하셨나요? 눈이 갔는데요? 요즘에 새벽까지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왜죠? 하는 것도 많고. 괴담을 보다도 봐야 되니까. 그쵸. 밤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야, 어제 구슬 하셔가지고 네. 오늘 되게 눈이 피곤하다 하셨는데 어떤 구슬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굿이라고 하면은 조상 천도가 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상님들을 청배해서 이제 제갓집들하고 조상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러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굿. 어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네, 울어가지고 눈도 좀 떼꼬나고 그래요. 떼꼬니 뭐죠? 좀 삐걱삐걱하다 해야 되나? 삐걱은 뭐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굿당에서 네.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 단골 굿당도 너무 맛있거든요. 초대해드릴까요? 네. 그냥 가시죠. 예, 굿밥 먹으러 한번. 요즘 드립이 정말 싱싱하십니다. 예. 다음에 회식을 굿당에서 하는 걸로. 예. 네. 혹시 뭐 귀신 들리거나 그런? 그러진 않아요. 막아주시는 보호해드려야 거예요? 돼. 네네. 굿당 회식을 기대해 보면서 괴담을 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에요. 제보자 A씨는 친구 4명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계곡에 다녀오기로 한 거죠. 뭐 여름 하면 어디에 가십니까, 형사님은 보통? 보통 바다나 산으로 많이 가죠. 혜령님은요? 여름 하면 보통 바다 아닐까요? 그렇죠. 바다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난다 하면 계곡도 정말 예, 좋거든요. 산의 계곡이 좋죠. 맞아요. 그래서 이 A씨와 친구들은 계곡을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신이 났죠. 이 A씨와 친구들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펜션을 잡고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무더위를 뚫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짐을 풀고 바로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계곡에 발을 탁 담그는데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확 휘감으면서 바로 이거지. 그 바닷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A씨와 친구들은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 물의 차가움, 뭐 청량함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깊이였어요. 이게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계곡에 온다고 해서 막 옷도 갈아입고 급하게 뛰쳐나온 건데 발목까지밖에 안 오니까 좀 심심한 거죠. 자, 그래서 주변을 막 헤매이다가 다른 곳을 찾기로 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저쪽 깊은 곳 쪽으로 가니까 원래 그런 곳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수영 금지 네. 뭐 이렇게. 근데 어디든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씨와 친구들은 수영도 잘했고 뭐 술도 안 마셨겠다. 젊은 혈기에 그대로 뭐 뛰어 들어간 거죠. 야, 근데 몇 걸음 걷자마자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와, 이거지 싶더래요. 그렇게 막 친구들끼리 물장구 치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B라는 친구가 물에 안 들어오고 그냥 멍하게 A씨와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빨리 나오라고 막 고함고함을 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제가 왜 저러지? 싶은 거죠. 근데 평소에도 B가 워낙 고지식한 친구라서 혹시 저 안전 현수막 때문에 저러나 보다 했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다들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다가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깊이가 좀 될 만하면 전부 다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수영 금지.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 계곡에서 이렇게 막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더위도 죽이고 막 그러려고 왔는데 막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똑같이 그런 현수막에 걸린 곳에 이 B가 갑자기 물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빨리 나오라고 했던 그 계곡과 이쪽이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깊이에 딱히 뭐가 더 낫다고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말리던 B가 그렇게 뛰어 들어가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다 따라 들어갔고요. 근데 이 A씨는 좀 이상하더래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현수막 걸린 계곡에 뛰어들 거면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어쨌든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A씨도 같이 들어가서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놀이나 수영을 하고 나면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더군다나 A씨와 친구들은 젊은 남자들이니까 더 했겠죠. 그렇게 해가 지자마자 이 A씨와 친구들은 급히 펜션으로 돌아와서 고기 파티를 시작했어요. 뭐 사가지고 온 생고기에 소시지에 구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그 숯불에 다 구워서 먹고, 심지어 고기가 익기도 전에 막 입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차가운 몸에 그 술 한 잔이 탁 들어가니까 피가 싹 돌잖아요. 평소보다 취기가 빨리 오더래요. 그러다가 그 A씨가 문득 아까 그 B의 행동 있죠? 그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넌 결국 그렇게 잘 놀 거면서 왜 처음에 그렇게 정색을 했냐? 친구들 무한하게 그렇게 툴툴거리는 말투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도 같이 거들었죠. 그래 왜 그랬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B가 되게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똑같이 수영 금지라고는 해도 야, 니들은 사람 죽은 데서 물놀이 하고 싶더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아니 얘가 그새 귀신이라도 보는 건가 싶은 거죠. 사람 죽고 안 죽은 계곡을 얘가 도대체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B가 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까 니들이 들어갔던 계곡에 그 표지판이 있지 않았냐. 익사사고 5건이라고. 당연히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지금이야 어두운 시간이지만 아까는 해가 쨍쨍했거든요. 근데 그런 표지판이 있었다면 못 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B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해요. 야, 10만 원 빵 내기 할래? 표지판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으름장을 놨던 거죠. 그 A씨 생각에 아니 얘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건가 싶더래요. 근데 당장 그렇게 현찰을 꺼내서 팔랑팔랑 흔드니까 혹하더라는 거죠.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굽던 것도 내려놓고 그 어두운 길을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천천히 찾아갔어요. 거기는 가로등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갔던 그 계곡에 진짜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하얀 바탕에 굵은 새빨간 글씨로 익사사고 5건, 절대 수영 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이요. 근데 그걸 절대 못 볼 수가 없는 크기였대요. 심지어 그 표지판은요, 아까 그 물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개인 소지품을 둔 그 바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 넷이 어떻게 그걸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지? 그렇게 다들 혼란에 빠졌어요. B 말로는 사람 죽었다는 표지판 앞에서 자기 개인 물품을 다 던져놓고 물에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같이 다들 미친놈들처럼 보였대요. 일단은 각자 현금을 모아서 B에게 10만 원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렇게 펜션으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정말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걸 못 볼 수가 있지? 그렇게 이제 한 잔, 두 잔 조용히 이제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한 새벽쯤 됐나? 갑자기 이 B가 술에 취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까 그 10만 원 아깝지? 당연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초년생이고 그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 펜션까지 잡았잖아요. 거기다가 먹거리도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딸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생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B가 이어서 한다는 말이, 야, 만약에 니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까 그 계곡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내가 이 10만 원 줄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A씨는 어이가 없더래요. 분명히 아까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랬던 B가 이번에는 그쪽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와라.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들 뭐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형편이 궁했던 C라는 친구가 손을 벌쩍 들었어요. 내가 들어갈게. 까짓 거 그거 못하겠냐? 10만 원 준다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그렇게 있으면 괜히 좀 무서워도 좀 강한 척 하는 거. 결국에는 그 계곡으로 가게 되었어요. 야,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그렇게 도착해서 물가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 물속 깊이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니까 이 씨가 슬쩍 발을 빼더래요. 야, 도저히 못하겠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들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참 그랬대요. 그 어설프게 술은 깼죠. 괜히 호기를 부리다가 꼬리를 만 기분에 그렇게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그 펜션이 보일 때쯤에 갑자기 A씨 눈앞이 번쩍 하더래요. 그리고는 볼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렇게 멍하게 있는데 바로 앞에서 아까 물에 못 들어갔던 C 있잖아요. 걔가 씩씩거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C가 뺨을 때린 거죠. 아니 묵묵히 걷다 말고 왜 내 뺨을 때리는 거야? A씨는 정말 황당하더라는 거죠. 바로 쌍욕을 날렸답니다. 야, 이게 지금 취했나? 갑자기 왜 멀쩡한 사람 뺨을 치고 난리야?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C는 당황하긴커녕 더욱 큰 목소리로 같이 쌍욕을 날리더래요. 야, 좀 그만 좀 해라. 분위기 살리려고 장단 좀 맞춰줬더니
이 야밤중에 나보고 물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고. 그만 좀 해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A씨가 C를 물에 들어가라고 시킨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친구들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고 곧 펜션에 도착해서 갈라졌어요. 그 C와 다른 친구는 2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A씨와 다른 친구 2명은 펜션 앞에서 담배를 물었어요. A씨가 야, 쟤 진짜 취한 거 아니냐. 왜 애먼 사람 붙잡고 난리냐. 물에 들어가라던 건 빈데 왜 나보고 난리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담배를 태우던 그 두 친구들이 A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심했지 않냐. 그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돌아오는 내내 그 연부를 외는 것처럼 아깝다. 꼭 C가 물에 안 빠져 죽은 걸 아쉬워하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진짜 어이가 없었대요. 내가 언제 물에 들어가라 했냐. 그렇게 따졌는데 이 친구들은 딱 잘라서 A를 지목해요. 야, 네가 들어가라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후다닥 펜션으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 두 친구들 있죠. 걔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들어가라고 시켰다. 말 그대로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대요. 그리고 사정 혹은 그 내막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은 집으로 돌아온 후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 A씨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대요. 어디 계곡 좋냐.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그 계곡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때 갔던 계곡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계곡에서 있었던 그 사고 뉴스가 주르륵 뜨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게 그 익사 사고가 5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가족이나 여성분들은 조금 다치고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사망 사고는 전부 다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 남자들끼리 놀러 갔다가 한 명이 물에 들어가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그날 밤 그 일이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낮에 비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계곡에 들어갔을 때 비가 말려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표지판을 못 본 채로 계속 그 계곡에서 놀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럼 A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제보 내용상으로는 A가 물귀신에 홀렸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A가 죽을 뻔했네요. 아니요, C가 C가 죽을 뻔했죠. 아니죠. 왜냐면 A를 홀려서 그 전에 이제 낮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A가 죽었을 확률이 높죠. A를 홀려서. 그렇죠. 첫 번째 목표는 A였어요. 물귀신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님 귀신의 마음까지 받으실래요? 신내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왜 A한테 하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제일 홀리기 쉬운 사람을 먼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택을 한 거죠. A를 죽이기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제 C를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연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물귀신들이 도대체 왜 그 멀쩡한 사람들을 홀려서 물가로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뭘까요? 외로워서? 자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천도하려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물귀신이라는 존재는 본인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 우리 산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누군가가 채워져야지 그 자리를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거 초소 같은 개념이에요. 초소? 내가 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그 다음 근무자가 와야 내가 갈 수 있잖아. 경찰도 그래. 여기 뭐 근무 있으면 내가 떠나려면 다음 사람이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는 스케줄에 따라 오지만 여기는 희생자를 그쵸. 하나 잡아야 내가 갈 수 있는. 네. 그 여성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제일 싫어하신다는 군대. 아무튼 그 릴레이 개념이라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귀신이라는 존재도 한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었던 그 존재들이 자기네들이 천도가 되어야지 내가 이승을 벗어나서 저승에 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다른 세계 사후가 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다고 하면 그 존재들도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러한 거는 당연히 사람한테는 좋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간다 한들 환생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죄를 짓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이제 사후세계에 가서 어떠한 공판을 받게 되겠죠. 심판대에 올라가서 사람의 목숨을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떠한 죗값은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존재들도 어쨌든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물귀신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오늘따라 형사님이 네. 귀신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귀신을 보는 느껴져요? 자, 드라마 하나 나오겠는데요. 귀신 보는 인터폴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데는 자주 나요. 근데 구조적으로 거기가 이제 위험한 지역이거나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희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난 지점은 항상 뭐 교통 시설물이 부족하다거나 맞아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익사사고 많이 나는 데는 굉장히 깊거나 아니면 와류가 있다거나. 네,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조상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축축하고 차갑고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영혼을 봤을 때 물기에 젖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여쭤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꼭 깊은 곳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얕은 곳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진짜 그런 격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들려드린 이야기는 평범했던 20대 여성이 어떻게 살인마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2023년이었습니다. 당시 정유정은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약간 통통한 체격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냥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소름 돋는 충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과외 앱에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자기 딸아이 과외 선생님을 찾는다 게시를 올려요. 거짓말이죠. 근데 정유정이 과외 선생님을 찾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살해 대상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려 50명이 넘는 과외 선생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대상자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정유정이 찾던 조건은 딱 두 가지였어요. 혼자 사는 여성일 것, 그리고 그 집에서 과외를 할 수 있을 것. 적당한 여성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과외를 하겠다고. 때는 2023년 5월 26일. 정유정은 학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방에는 중식도, 큰 칼 있지 않습니까? 네. 중식도 하나, 그리고 과도 2개, 맥주 1캔이었습니다. 맥주는 살인이 끝나고 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피해자의 집은 14층이었는데 14층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가서 내려왔습니다. CCTV를 이제 고려한 거죠. 내려가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인 척하고 피해자를 이제 안심시켰어요. 피해자가 뒤로 돌았을 때, 뭐 우리가 그때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정은 그렇게 봅니다. 뒤로 돌았을 때 이 목 부위, 정확히 이제 오른쪽 목 부위죠. 뒤에서 찌르면 이제 오른쪽 목 부위가 되거든요. 목 부위를 중점적으로 찔러서 피해자는 이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현장에서. 무려 자상이 111군데였습니다. 이게 감식했던 그런 감시관들도 진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상태였어요. 111군데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단순 실종된 것처럼 이제 꾸미려고 시신을 이제 훼손합니다. 시신 훼손도 굉장히 잔인했는데 시신을 계속 훼손하는 과정에서 칼이 부러져요. 세게 치니까 칼이 부러지니까 태연하게 옷장에서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칼을 구입하러 갑니다. 칼도 구입하고 락스나 시신 유기할 수 있는 용품들을 사서 다시 본인 집으로 갑니다. 큰 트렁크를 가지고 와요. 시신을 상체를 이제 거기다 넣습니다. 다시 그 캐리어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 자신의 집에 캐리어를 갖다 놓고 이제 작은 캐리어를 또 가져가 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에 가서 이번에는 하체를 담습니다. 근데 아까는 큰 캐리어였지만 이번엔 작은 캐리어이기 때문에 하체가 다시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는 하체의 일부를 아파트 단지에서 던져서 유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풀숲의 아파트. 그런데 이제 그게 힘이 안 다니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상체를 담은 캐리어를 유기하고 그 캐리어에 다시 하체를 담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간은 이제 새벽 1시였는데 새벽 1시에 정유정이 큰 캐리어를 가지고 택시를 잡아요. 택시 잡아서 기사한테 낙동강 변으로 가자고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새벽 1시에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 변에 가서 내립니다. 내려서 숲을 속으로 사라져요. 네. 택시기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젊은 여성이 새벽 1시에 캐리어를 들고 숲을 속으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 수상한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합니다. 20분 뒤에 정유정이 다시 나타났는데 훨씬 가벼워진 캐리어를 들고 나타났어요. 분명히 시신을 유기했겠죠. 때마침 이제 출동한 경찰이 캐리어를 열어보자 검문을 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안에 혈흔이 있었어요.
추궁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정유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오래 못 가는 게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엉망이죠. 시신을 유기한 그런 흔적, 살해한 흔적. 그래서 정유정의 범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이게 40점 만점인데 25점 이상이면 저희가 사이코패스로 구분을 해요. 네. 근데 정유정이 28.4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고 이게 더 높은 점수라는 의미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항목이 20개가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전과가 없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유정은 전과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8.4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항목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심리 분석한 결과 정유정은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를 오직 이제 가족과 사회 탓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쌓아왔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를 한 거죠. 정유정은 방송 등을 보고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범행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정유정은 2022년부터 범죄 관련 도서를 읽어보고 인터넷으로 살인사건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살인 발생 한 1년 전부터 집에 있는 공책에 대졸 28세 여, 부산, 뭐 돈 1억, 룸, 뭐 집, 캐는 캐리어 같습니다. 캐라고 쓰고 지문 도려내기, 죽이게 되면 나도 죽는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사망신고, 실종, 사고사 그런 거를 다 메모를 해놨어요. 정유정이 가정사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정유정이 1999년 부산에서 태어나는데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정유정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6살 때 재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 아버지가 교도소를 복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유정은 할아버지 그리고 새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때에는 아버지가 이제 출소를 하세요. 아버지가 출소해서 정유정 기대를 했겠죠. 이제 아버지가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아주 복잡해졌죠. 네. 또 특이한 점은 정유정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아버지 집에서 또 살고 또 아버지 집하고 싸우면 또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이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이 떨어지고 또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슨 생각인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무려 5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이 과정에서 점차 사회와 단절되고 그리고 고립이 된 거죠. 고립이 되면서 자기가 실패한 거는 불우한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 이 탓으로 돌리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가족에게 복수하는 법 그리고 존속살인, 살인 방법 그리고 병신 만들기 뭐 그런 걸 검색을 합니다. 결국 이런 분노가 쌓이고 결국엔 폭발을 했는데 전혀 자기하고 무관한 사람에게 폭발이 된 거죠. 당시 정유정은 고유정 사건을 보고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진을 저장해 놓게 됐습니다. 만약에 택시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정유정은 분명히 연쇄살인범이 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조기에 검거돼서 참 정말 다행입니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범죄가 모두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유정이 재수할 때 그리고 또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원을 안 했다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준 셈입니다. 제가 정유정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 다 그렇게 살인마,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열심히 살고 그 환경을 좀 더 개선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본다면.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근데 궁금한 게 초범이 맞았나요? 네, 초범. 경찰이 수사한 거에 따르면 초범입니다. 이야. 정유정의 범행을 보면 어느 부분은 굉장히 치밀한데 또 어느 부분은 굉장히 허술해요. 네. 택시기사 그 신고한 것도 좀 더 치밀하게 했다면 사실 그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죠. 뭐 렌트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초범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지만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끔찍하네요 정말. 진짜 끔찍해요. 와. 또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길 가다가도 볼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얼굴이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너무 평범한 얼굴에 젊은 여성. 사실 젊은 여성은 범죄자가 가장 적은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여성분들이 일단 남성분들보다 범죄율이 굉장히 낮고 또 젊은 여성이 이렇게 끔찍한
정확한 범행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얻고, 그리고 전혀 뭐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오로지 살인이 목적인, 그 연쇄 살인마들의 특징인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살인을 통해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경찰 진술에서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범행이 진짜 성공을 했다면 정유정이 느꼈던 스릴과 쾌감을 잊지 못해서 분명히 또 했을 겁니다. 조기에 잡힌 게, 검거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려는, 그 과외하면서 열심히 살렸던 그 피해자가 이만큼의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이코패스랑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사이코패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범죄 경력, 뛰어난 언변, 그런 것들이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정유정이 이런 특징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형사님께서는 정유정 본인 주장대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기심도 있었고, 정유정이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꿈꿔왔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삶이죠. 대학교 가고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거였는데, 대학도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도 실패,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좀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의견에서는 뭐 그 삶을 빼앗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죽인다고 또 빼앗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가장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범행 대상을 자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접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메모 중에 아까 사망 신고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듣고 방금 그 내용을 듣는데, 혹시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게 지문도 있고 모든 면에서 요즘에는 점점점 그런 삶을 살기 어려워지죠.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나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게 핀트가 좀 나간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 단전된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자기가 즐거움을 가졌던 게 그런 살인이나 관련된 서적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그냥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생성된 건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근데 지금 정유정을 보면 저는 그냥 살인마의 그런 잠재적인 성향이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깨우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유정이 살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CCTV가 있어요. 중간에. 너무 발걸음이 경쾌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뺏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면 사실 111회나 찌르진 않죠. 살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행동을 하면서 분노도 표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쾌감, 사람 그렇게 많이 찌른다는 거는 좀 이해는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어서도 찌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몇 번 찔렀을 때 벌써 이제 숨은 끊겼을 텐데, 그 뒤에도 많이 찔렀다고 보는 게 맞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저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기념품 팔잖아요. 해외여행 갔을 때 기념품을 팔잖아요. 그 기념품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할까요? 어느 날 어떤 여성분께서 잠 보러 오셨죠. 선생님, 어느 날부터 잠을 잘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혹시 괴로우실까요? 물어봤어요. 일단은 봤을 때는 뭔가 빙이라든지 뭐 귀신이 있다든지 그러한 기운은 아니었거든요. 그분을 봤을 때. 그래서 혹시 어떤 점이 그렇게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잠을 잘 때마다 자꾸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 굉장히 굵직하게. 근데 아무리 0점으로 이렇게 봐도 뭔가 악한 기운이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뭔가 소리가 들린다거나 했을 때는 처음에는 빙의인가 하고 빙의부터 이제 그러한 점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전혀 그러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이 여자가 너무 귀해 보여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잠을 잘 때마다 자꾸 으르렁 소리를 듣고 누가 그렇게 만진대요. 누가 그렇게 만진다고 하는 거예요. 발 밑에서부터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그 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맴도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넌 빙의가 아니고 절대 빙의로 보여지진 않는다, 기운이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너무 괴로워하고, 일단은 혹시 모르니 내가 부적을 줄 테니까, 부적 기도를 받아서 줄 테니까 그거를 지니고 며칠 있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갈기가 있고 갈기가 있대요. 사람의 형태인데 갈기가 있고 사자 아니에요? 약간 그러한 네. 형태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통화를 하다가 야, 너 근데 너네 집에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너 어디 다녀왔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저 전복이 얼마 전에 어디를 다녀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갔다 온 거죠. 너 해외 갔다 오면서 뭐 가지고 왔니? 얘기를 하니까 대만이나 이제 그런 쪽 가면 동아시아 쪽 가면은 이제 불교 사원들이 많잖아요. 그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기념품을 파는데 금강저라는 게 있어요. 금강저 조그만 거 이제 열쇠고리처럼 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에 붙어서 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응? 귀신이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동물 귀신? 라이온 킹?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다? 모르겠죠. 병균? 병균이 만져요? 만지죠. 현미경으로 보면 만지고 있어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열이 올랐다가 그렇죠. 병균. 백혈구가 막 갱년기인데? 이렇게 갱년기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20대예요. 20대. 아, 답을 주시죠.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불교라고 했잖아요. 어. 불교에 수호하는 신장님들이 계세요. 팔보신중이라고 하죠. 천용, 야차, 뭐 건달바, 들어봤어. 마우라가 막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8분이 계세요. 가보면, 예. 그쵸. 예. 여기 태화 같은 거 예,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 예. 계시고 이렇게 있네. 8분의 뭐 계시는 신장님이 계세요. 야차만 들어본 것 같아요. 야차예요. 어? 야차가 붙어온 거예요. 근데 야차는 신이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귀신의 흔적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귀신의 포커스만 맞추고 뭔가 악한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점을 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못 잡았던 거예요. 방향을.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빛이 나고 너무 귀해 보였다고, 이 여자가. 그 야차가 따라온 거는 그 여자를 갖고 싶어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 거죠. 신이 그렇게 추행을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야차라고 하는 거는 어디 동양 다른 쪽에서는 귀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불도를 수호하는 신장님이라 칭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운의 존재가 그 금강저에 붙어와서 이 여자를 수호신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계속 만지고 느낌을 주는 거죠. 내가 있다는 거를. 이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신내림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수호신으로 삼아가지고 모셔줘야 된다 해야 되나? 지켜주게끔 이렇게 뭔가 수호신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일인데 어리다고 했잖아요. 20대.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ING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부모님은 계속 안 된다, 뭐 한다. 왜냐면 무교 쪽에 이제 신뢰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여자애는 미치겠는 거죠. 나는 느끼고 보이고 들리고 막 사자가 보였다가 뭐 무서운 괴물이 보였다가 왜냐면 야차의 모습이 그러한 거든. 근데 그걸 진짜 내가 외국을 놀러 갔어요? 관광 갔는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통은 안 들어있죠. 보통은 그러한 기운이 없는데 근데 정말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뭐 사원 같은 거를 이제 돌게 되잖아요. 놀러 가게 되면 관광 명소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길에 이제 산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한테 점지가 된 거죠. 그러면 기념품에 야차라는 존재가 미리 실려 있던 건지 아니면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산 기념품에 실렸던 건지 그 기운이 서려진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실린 그쵸? 거네요. 와. 원래 실려있던 게 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너무 빛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미 미리 거기에 실려있던 것보다는 그분이 사면서 같이 실려온 거다. 홀리게 해서. 그쵸.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유의무할걸요. 이러한 케이스는. 그러면 그 야차라는 존재를 만약에 그 여성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또 환란이에요. 남자를 쉽게 못 만날 거예요. 남자를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러한 질투를. 존재가 그쵸.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당으로 살팔자도 아닌데 꼭 그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호신인 거죠. 나를 지켜주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수호를 하게끔 받아야 되는 수호신인 건데 이제 받는다고 해도 문제인 거죠. 그럼 제약사항이 남자만 못 만난다. 이거 하나뿐인가요? 그쵸. 남자를 쉽게 못 만난다. 쉽게 허락이 떨어지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분은 이미 몸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운들을. 괴롭겠는데요? 진짜 신기했어. 야차도 그 웃기네. 여기까지 한국까지 와서.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제보된 적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 그 마네키네코 아시죠?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거기에 뭔가가 실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 밑에 마네키네코 기념품 밑에 따보면 안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보통 저희가 신당을 조성할 때 저희는 잘 안 하지만 다른 신당들 보면은 이렇게
동상, 그런 거, 불상 예, 이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거기 안에다가 뭐를 넣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정말 기운이 존재를 하게끔 서리게끔 만드는 주술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실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가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존재들을 굉장히 좀 잘 믿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팔만 가도 아침에 새벽 5시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기도하고 사원 스투파 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는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원숭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에 갔을 때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하는 편이 좋다. 정말 알게 모르게 따라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돌에다가 정말 이 돌에다가 신을 막 빌면은 이 돌이 신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개념이네요. 그게 차돌입니다. 이제 신까지 노리는 우리 차돌 형사님. 타돌신. 그리고 그거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전부 다가 얘기 나온 건데 요즘 진짜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인터넷에 보고 뭔가를 샀대요. 근데 그게 액자인데 연꽃 액자인데 연꽃 액자를 사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액자를 놓고 조상님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은 그 조상님들이 와서 너를 잘 되게 해줄 거다라고 하고 파는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도 어려요. 어릴수록 뭔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게 뭐 어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힘들 때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이게 좋다고 하면 이런 데다 막 의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일러주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정말 거의 빙의 되기 직전이었어요. 뭐에 빙의 된? 그렇게 불러들이는 행위만으로도 제가 빙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빙의가 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었거든요. 너 진짜 느낌이 좋지 않다. 너한테 기운이 좋지 않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얼굴 봤을 때 이미 다 거의 진기가 빨려가기 직전의 상태였거든요. 여성분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거 당장 가지고 와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당장 갖고 오기만 해라.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도 어쨌든 이걸 받는다고 해도 다가 아니고 무언가를 결계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비방은 다 쳐가지고 보냈었어요. 그 물건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치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태워버려요? 네, 태워버리고 제가 비방을 해서 태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혜령님한테 연락해야 되나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비방. 자, 오늘 우리 형사님의 무시무시한 사건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그 혜령님과 제가 해드린 이야기의 교훈은 뭔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 밖은 위험해.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은둔형 외톨이 됩니다. 조심. 네, 특수한 경우니까 뭐 걱정 마시고 편하게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 조심하시고요. 자, 저희 시선 너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선 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